5. 억떨거리에서의 단어 명절. 대홍단 전투를 치른 다음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활동 무대를 백두산 동북부로 옮기고 두만강 연안을 유동하면서 군사정치 활동을 맹렬하게 벌였다. 그 시기의 군사활동에서 대표적인 것은 얼기강 전투이며 대중정치 사업에서 제일 이채로 왔던 것은 억떨거리에서의 단어명절놀이였다. 화령현 억떨거리는 무산군 대안에 있는 두만강 건너편의 산골마을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대홍단 지구를 현지지도 하시던 나날들에 두만강가에서 무산지구 전투 후 백두산 동북부에서 군사정치 활동을 벌이시던 뜻깊은 사정 내용에 대하여 감회 깊이 추억하시었다. 억떨거리에서 1939년 단원날에 축구 경기를 하던 생각이 납니다. 30여 년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의 일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유격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축구 경기를 했다고 하면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격전쟁을 한다고 해서 1년 4시절 퉁탕거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싸움을 하면서도 유격대의 특성에 맞게 문화정서 생활을 했습니다. 1930년대 전반기에는 유격구에서 운동회도 자주 조직하였습니다. 왕청 유격대에는 한다 하는 축구선수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는 2차 북만운동을 앞두고 라자구에서 축구 경기를 조직하고 억떨거리에서 조직하였는데 별재미였습니다. 간도 지방의 조선 사람들이 축구를 잘했습니다. 간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것은 영정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홍단 전투를 마친 다음 우리는 예정대로 투쟁 무대를 백두산 동북부로 옮기었습니다. 그 일대를 우리 혁명의 전략적 기지로 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해 5월 하순에 안도현 콘골 군정 간부회의에서 나는 백두산 동북부에서 군사정치 활동을 강화하여 이 일대에 또 하나의 강력한 혁명의 보루를 축성할 때 대한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유격구가 해산된 이후 새로 창설한 우리 혁명의 근거지들은 대체로 서간도 일대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여 국내의 여러 지역이 꾸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백두산 동북부와 두만강 연안 북부조선 일대에 새로운 혁명 근거지를 꾸리게 되면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기지와 작전기지, 후방기지들을 전국적 판도에로 넓혀갈 수 있었고 그 근거지들에 의거하여 전반적 조선혁명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혁명을 확대 발전시킨다는 것이 별것이 아닙니다. 혁명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대여를 누리는 것이 기본이고 다른 하나는 활동 거점을 누리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무장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사람 문제, 땅 문제, 총 문제를 객관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해결하고 부단히 확대해 나가는 것이 곧 혁명을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영토가 있고 무장이 있으면 혁명을 얼마든지 고수할 수 있고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근거지를 확보하자면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군사작전으로 적을 제압하고 해당 지역 안의 인민들 속에서 정치사업과 조직건설활동을 자유롭게 벌일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들이 혁명군의 활동을 회방하지 못합니다. 대홍단 전투 후 우리는 두만강을 건너기 바쁘게 동경평 전투, 희풍동 전투, 얼기강 전투, 정두천 전투, 정살리 부근 먹제서 습격 전투를 비롯하여 많은 전투들을 연속적으로 벌였는데 그 하나하나의 전투들은 모두가 적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인민혁명군의 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싸움을 한 번씩 하고 나서는 인민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도 하고 조직건설사업도 하였습니다. 억떨거리에서 군민이 한자리에 모여 단어명절을 즐겁게 쇠는 것은 우리가 벌린 특색 있는 정치사업의 하나였습니다. 새로운 활동지역에 갈 때마다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치사업을 생동하게 벌려 대중의 혁명화를 적극적으로 다그치고 무장투쟁의 대중적 기반을 튼튼히 다져나가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사업 방법이었으며 일관한 활동 방식이었습니다. 원래 억떨거리에서의 단원놀이는 우리가 사전에 계획했거나 준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의 포갑이 심하고 정세가 삼엄해서 단원놀이 같은 것은 감히 생각지 못할 때였습니다. 억떨거리에서의 단원놀이는 무산지구 진공작전을 끝낸 다음
우리가 화룡 땅에 건너가서 인민들을 만나는 과정에 결심하고 조직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고장에 가서나 느끼게 되는 것이었지만 간도지방에서도 인민들은 그 당시 길을 펴지 못하고 몹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화룡 땅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약담배 중독된 젊은 농민 형제였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동북지방에는 아편 중독자들이 시글시글했습니다. 아편이 화폐와 같이 통용되는 때였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약담배라는 것은 세상이 어지러울 때일수록 더 심하게 전파되는 법입니다. 농민 형제는 조선에서 살다가 이민바람에 간도에까지 굴러들어와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신수가 멀끔한 젊은 사람들이 약담배에 재미를 붙이고 있는 것이 이상해서 농사를 짓자면 심신이 튼튼해야 하는데 어떻게 되어 당신들은 사람의 몸과 마음에서 기를 뽑는 그 몹쓸 것에 맛을 들이게 되었는가고 물었습니다. 농민 형제는 별로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이 아편도 안 쓰면 고달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살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약담배라도 피워 세상 만사를 잊어야지 다른 수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술로 달래보자고도 했지만 술이야 모여 앉아 부어라 마셔라 하며 떠들썩하는 못에 마시는 건데 외놈들이 명절날에 여럿이 모여 앉아 노는 것조차 불법으로 몰아 금지시키는 판이니 술이나마 마음대로 마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약담배로 넘어갔었지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 농민 형제는 이제 좀 있으면 5월 단오인데 모여 앉아 막걸리도 마시지 못하는 명절이 오면 무슨 소용인가? 그 전에 고향에서 살 적에는 단오날에 씨름도 하고 그네도 뛰고 쑥독도 해 먹으면서 재미나게 놀았지만 망국노가 되니 그런 명절놀이를 생각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푸념을 듣고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꿈이라는 것이 없으면 살아도 죽은 목숨과 다름없습니다. 사람은 사는 못에 살지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자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못이라는 것은 사는 보람을 의미합니다. 보람있게 산다는 것은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고 생활을 창조하면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편에 중독된 그 젊은 형제에게는 이런 보람이 없었습니다. 성벽과 철조망에 갇혀 사는 인생이 무슨 인생이겠습니까? 그것은 생존이지 생활이 아닙니다. 생활을 떠난 생존이란 사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의도 없습니다. 나는 원래 어려서부터 아편쟁이들을 곱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농민 형제에 대해서는 동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런 말로 그들을 다 일렀습니다. 민족의 전망을 다투는 이 위급한 시각에 약담배를 피우며 세월을 헛되게 보낸다는 것은 조선 청년으로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으로 된다. 보라, 이 어린 전령병들과 여대원들까지도 나라의 운명을 구원하려고 총을 메고 나섰는데 부끄럽지 않을까? 아편을 떼라. 형이란 사람은 내 말을 듣더니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아무 의욕도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아편에 중독된 농민 형제를 만나보고 나서 인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길을 펴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군사정치 활동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설이나 하는 정치 사업만으로는 인민들의 사기를 높여줄 수 없었습니다. 인민들은 승리하는 혁명을 눈으로 보고 귀로 직접 듣고 싶어 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혁명이란 곧 싸움이었습니다. 단말의 연설보다 한 방의 총소리가 은을 더 크게 내던 시기가 193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사업과 함께 군사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우선 농민 형제가 살고 있다는 휘풍동 이웃의 집단 불악과 휘풍동의 적들부터 처갈기였습니다. 우리의 공격이 얼마나 드셌던지 적들은 총 한 방 제대로 쏴보지 못하고 산으로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휘풍동 주민들은 그 광경을 보고 통쾌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우리가 백두산 동북부로 이동하여 두만강 연안에 있는 10여 개의 집단 부락들을 연이어 습격하여 수백 명의 적을 소멸하는 전과를 올리게 되자 일제는 우리 부대의 활동을 저지시켜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관동군이 하린골에서 국지전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이 싸움이 터지자 수만 명의 일본군 병력이 전선으로 기동하였습니다.
적들로서는 그야말로 비상시국이라고 떠들어댈 때였습니다. 이런 때에 저들의 후방 정심에서 혁명군의 총소리가 연방 울리게 되니 적들도 당황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화령 일대의 산판들에는 적들이 시누렇게 깔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역량이 토벌에 동원되었던지 어느 날 망원경으로 적정을 살피고 돌아온 참모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상 싸움을 더 계속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저가를 따져보면 역량상 대비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참모장에게 우리는 건군 첫날부터 역량상으로 수십 배, 지어는 수백 배 우세한 적과 싸웠지 열세한 적과 싸우지 않았다. 역량이 딸린다고 이왕 시작한 작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이런 때일수록 묘한 전술을 써서 적을 숨 돌릴 사이 없이 답새겨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시기 중국 화북전선에서 특출한 군공을 세워 천황의 표창까지 받은 일본군 장교가 백일평에 도착하여 토벌대를 지휘한다는 정찰 자료가 사령부에 들어왔습니다. 그 장교는 원래 무공덕에 일본 본토로 표창 휴가를 가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안도와 화령 땅에 나타나 집단 부락들을 쳐갈기며 돌아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따위 게릴라 부대 하나를 당해내지 못해 계속 패전한다는 것은 황군의 수치이자 일본 국민의 수치다. 내가 김일성 부대를 전멸시켜 이 수치를 씻겠다고 호언장담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교도 허영심이 이만저만 강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화북전선에서 온 장교는 가슴팍에 아수라를 입묵해가지고 다니면서 무적 용장의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아수라는 불교에서 싸움 귀신이라는 뜻으로 통합니다. 백일평에 나갔던 정찰조원들은 아수라에 대한 소식과 함께 화령현에 있는 일본인 경찰들이 우리에게 보낼 단오명절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괴이한 정보까지 수집해가지고 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천황의 표창까지 받고 고향으로 휴가를 가던 싸움 귀신이 우리를 토벌하겠다고 자청해서 백일평에 왔다는데 다른 쪽에서는 경찰들이 우리에게 보낼 명절 선물이라는 것을 준비한다니 이런 만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보가 틀림없는 것이라면 적들이 마련하고 있다는 선물 노름은 분명 동서고금에 없는 희극이었습니다. 그들이 명절을 진심으로 축하하려고 선물을 준비할 리는 만만 것이었습니다. 나는 적들이 감히 명절 선물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경거망동을 하는 것은 혁명군의 불을 설맞은 탓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백일평의 적들을 얼기강적으로 유인하여 일격에 섬멸할 전술을 짰습니다. 우리가 전투 장소로 선택한 지대는 백일평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갈밭이었습니다. 그 갈밭 한가운데로 얼기강이 흐르고 강 한쪽 기슭을 따라 자동차길이 나 있었습니다. 강과 길의 좌우쪽은 다 수림지대여서 매복에 유리하였습니다. 적들이 얼기강 기슭에 나타난 것은 안개가 거치기 시작하는 늦은 아침이었습니다. 중무장을 한 수백 명의 적들이 여러 종의 기관총을 앞세우고 기세 좋게 행군해 오고 있었습니다. 적의 전대호가 우리의 매복권에 모조리 들어섰을 때 긴 칼을 찬 일본 장교가 웬일인지 물도랑 옆에 와서 걸음을 멈추더니 수상한 흔적이 있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적의 정대들은 일제히 행군을 멈추었습니다. 부하장교 몇이 달려와서 물도랑을 들여다보며 고개들을 기웃거렸습니다. 아마 우리 동무들 중 누구인가 거기에 발자국을 냈던 모양입니다. 싸움을 끝내고 전장을 수색할 때 전사한 일본군 장교들의 가슴을 헤쳐보았는데 물도랑 옆에서 우리의 흔적을 맨 처음으로 발견한 긴 칼을 찬 그 장교가 바로 아수라로 자처하는 토벌대 대장이었습니다. 아수라가 물도랑 옆에서 일어서는 순간에 나는 사격명령을 내리었습니다. 우리는 잠깐 사이에 200여 명의 적을 살상포로 하였습니다. 아수라는 칼집에서 군도를 절반도 뽑지 못한 채 물도랑 옆에 쓰러졌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거향에 가서 휴가나 곱게 보냈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 텐데 쓸데없는 객기를 부리다가 황천객이 되었다고 조소하였습니다. 그 전투가 바로 백일평 전투라고도 불리우는 유명한 올기강 전투입니다. 그 전투에 대해서 쓴 조명선의 회상기를 나도 보았습니다. 올기강 전투에서 쓴맛을 본 다음부터 적들은 감히 그 고란에 얼씬거리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인민들은 올기강 유역의 마을들을 폐문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이 닫힌 촌이라는 뜻입니다. 얼기강 유역에 폐문천들이 많이 생기다 나니 우리도 마음 놓고 정치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억덜골 단오명절너리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얼기강 전투를 비롯하여 두만강 연안의 여러 전투들에서 거둔 빛나는 승리를 경축하는 일종의 축제 행사이기도 하였습니다. 두만강 연안의 마을들은 해방의 날이라도 맞은 듯이 흥성거렸습니다. 청장년들은 이번 단오날에는 마음 놓고 놀아보자고 하면서 그네를 메고 씨름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얼기강 전투를 마치고 철수할 때 흥미있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넝군 한 사람이 담배와 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가지고 우리 부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것을 인민들이 마련한 원호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넝군은 뜻밖에도 손을 내저으며 그것은 자기의 지성품이 아니고 화령현 경찰 우두머리가 김일성 장군에게 보내는 명절 음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찰 저원들이 물어온 정보가 정확하였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었습니다. 적들이 보낸 선물 보따리 속에는 일봉한 편지도 한 통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어백령한테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적들이 어백령의 이름을 특별히 지명한 것으로 보아 그가 나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편지는 일본 제국과 10년 가까이 싸워보았으면 그 실력을 똑똑히 가늠하였을 것이다. 단어도 가까워 오는데 이 선물이나 받고 싸움을 그만하고 우리한테 연공이나 바치는 것이 어떤가. 이 경고에 응하지 않으면 큰 봉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이 경고 편지는 일제가 화령현 일대에서 경찰 토벌대를 도맡아 지휘하던 우나미를 시켜서 써보낸 편지였습니다. 우나미는 화령현 경무과장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홍안의 나이에 일찍이 만주에 건너와서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에 한생을 바칠 것을 맹약하고 영사관 경찰 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우나미와 맞다든 것은 1932년 가을이었습니다. 남만 원정을 마치고 돌아와 도나현성을 습격했는데 우나미는 그때 현성 안의 일본 영사관 경찰서에서 우리에게 필사적으로 응전하였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난 덕에 그가 상전한테서 표창까지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본 군대에는 전투의 승패에는 관계없이 죽으면 직급을 한 등급씩 높여주고 크게 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상자에게도 상금을 주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자본주의 군대이니 그런 방법으로 자극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리더선도 죽은 다음 별이 하나 더 올라갔습니다. 우나미는 동만의 여러 곳을 다니며 경찰 정보계에 통해서 립신 출세하여 1939년경에는 수백 명의 무력을 거느린 경찰 토벌대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우나미는 훗날 기자들에게 이 편지를 경고문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우리가 보건대는 경고문이 아니라 여청서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청칼로서는 안 되니 애원을 해서라도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경고문이 운을 내게 하자면 그것을 보내는 시기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상대가 피동에 빠져 갈팡질팡하든가 지칠 대로 지쳐 싸울 의욕을 잃었을 때 보내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나미는 시기 선택도 대상 선정도 다 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피동에 빠진 것이 아니라 주동에 확고히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무장투쟁은 하강기가 아니라 상승기에 있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역량도 전설도 다 강했습니다. 분명 우나미는 우리를 무서워하면서도 미천이 딸리는 군대로 본 것 같습니다. 우나미가 우리에게 경고문을 보낸 것은 미남이 조선 총독의 지령에 따라 함경북도 경찰부장 쯔쯔이가 숱한 위문품을 마련해가지고 기자들까지 거느리고 무산군 삼장면 일대에 내려가 우리한테 얻어맞은 군경들을 위로해주던 무렵이었습니다. 미나미는 버천보 전투 직후에도 그 뒷조사를 위해 시찰단이라는 이름을 달아줘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을 현지에 파견한 바 있었습니다. 우나미가 경고문이라는 데서 큰 봉변이니 뭐니 하고 울러댔지만 그것은 한갓 허장성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백령에게 회답 편지를 한 장 써보내주라고 하였습니다. 어백령은 문장가가 아니었지만 편지를 그럴듯하게 썼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토벌하느라고 7 내지 8년 세월을 고생했지만 얻은 게 무엇이냐? 우리의 무기 조달자 식량 수송대 노릇밖에 한 것이 더 있느냐? 가련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이제는 그쯤하고 처자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가? 며칠 있으면 단오 명절인데 생과자를 준비해놓고 기다리라.
내가 손님으로 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 바를 가르쳐 주겠다는 식으로 아주 강경한 투로 엮었습니다. 나는 단오날 억돌골 30리 거란에 사는 사람들을 다 운동회에 참가시키고 휘풍동을 비롯한 이웃 마을들에서 얼만한 사람들은 모두 오게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억돌골에는 몇 정보 잘 되는 넓은 등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기다 꼴문대를 세워놓고 축구 경기를 하였습니다. 적들이 화령 일대에 숱한 토벌 무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때에 그 한복판에서 우리가 여요작작하게 명절놀이를 하면서 축구 경기까지 몰렸다는 소문이 퍼지면 몇 번의 전투나 몇백 마디의 연설로서도 얻을 수 없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적구에서의 축구 경기는 또 하나의 우리식의 독특한 정치사업 방법이었습니다. 혁명군과 마을 청년들 사이의 축구 경기가 정말 볼만했습니다. 기술이라야 뻔한 것이고 경기 째임새라는 것도 엉성하기 짝이 없었지만 양팀 선수들이 번갈아 헛발질을 하고 풀밭에 미끄러져 나뒹구는 바람에 장내에서는 폭소가 연방 터져올랐습니다. 늙은이들은 억돌골에 마을이 생긴 이래 사람들이 오늘처럼 만가지 시름을 다 잊고 태평스럽게 웃어보기는 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경기는 승부 없이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기의 정치적 득점은 만점이었습니다. 근회 경기와 씨름 경기도 대성황이었고 군민 합동 오락회와 연회 공연도 제청, 삼청의 연발로 예정 시간을 훨씬 초과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단원놀이를 조직해준 혁명군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날 옥돌골에서는 수십 명의 청년들이 잠군을 탄원해 나섰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치사업이 마을 사람들의 심금을 크게 울려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육경기와 오락도 정치사업의 한 형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백 수천 개의 극장, 영화관, 회관들이 있습니다. 기관, 기업서들에 있는 회의실까지 합치면 수만 개의 모임 장소가 있는 셈입니다. 그것은 정치사업과 군중문화사업을 마음대로 전개할 수 있는 훌륭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이 공간을 잘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 집을 지어놨는데 중요한 행사나 회의를 할 때에만 몇 번 쓰고는 노상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에서 과학 강연이나 정세 강연 같은 것도 하고 웅변대회나 신앙성 모임 같은 것도 하고 이름난 과학자, 작가, 예술인, 체육명수, 영웅, 노력 혁신자들과의 상봉 모임 같은 것도 자주 조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이크도 없고 극장도 없고 방송국도 없는 빨치산 생활이었지만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인민대중에 대한 정치사업을 끊임없이 벌리었습니다. 그 후 옥돌골과 그 주변 인민들은 우리를 도와 투쟁을 잘하였습니다. 약담대를 피우던 휘풍동의 젊은 농민 형제도 아편을 떼고 조직원이 되어 잘 싸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만강 연안의 마을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활동은 화령 일각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국내 혁명에도 깊은 관심을 두시었다. 그이께서는 단오 명절을 며칠 앞두고 국사봉에 나오시어 지하혁명조직 책임자 및 정치공작원 회의를 소집하시었다. 국사봉은 두만강의 지류인 서도수 연안에 있다. 국사봉 회의를 준비하고 소집하는 데서 주역을 담당한 사람은 정치공작 소조 책임자였던 리동걸이다. 국사봉 회의가 화제에 오를 때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각별한 애정과 친근감을 가지고 리동걸을 회상하시었으며 그를 충실한 지휘관이라고 평가하곤 하시었다. 우리는 대홍단 전투를 치르고 화령 땅에 건너가자 인차 사령부당 회의를 열고 리동걸 동무의 책보를 해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그에게 국내 정치공작의 책임적인 임무를 맡기었습니다. 국내 혁명 앞에는 할 일이 많았습니다. 국내 혁명의 중심 과제는 해산 사건 때문에 파괴된 지하혁명 조직들을 하루속히 복구 확대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부산지구에 리동걸을 파견하여 거기에 전날의 리재순이나 박달이 꾸린 것과 같은 강력한 지하 조직망을 꾸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리동걸에게 국내에 나가면 무산 경내의 적당한 지점에서 국내 지하조직 책임자들과 정치공작원들의 회의를 가질 계획이니 그 준비를 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리동걸은 회의 준비를 잘하였습니다. 그는 두만강가의 중국인 마을들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을 먼저 장악하고 그 줄을 타고 국내에 드나들면서 조직선도 찾고 회의 준비도 착실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사령부와 리동걸 사이에서 통신을 책임지고 보장하면서 적극 도와준 사람은 김정숙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두만강 연안의 국경마을에 내보내어 리동걸과 자주 연계를 가지게 하였습니다. 김정숙은 사령부와 리동걸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면서 우리의 지령과 의사를 제때제때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무산군 삼장면 일대에서 사는 농민들은 부침 땅이 모자라 여름 한철을 중국 땅에 건너가 농사를 지으며 지내다가 가을철이 되면 곡식을 베어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무산 사람들은 이것을 간도농사라고 했습니다. 갑산지방 농민들 가운데도 간도농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은 먼저 간도농사를 지으러 온 사람들부터 장악하고 그들을 통하여 국내와의 연계를 보장하였습니다. 무산 연사지구를 형용하는 데서는 리동걸과 김정숙이 주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리동걸은 공작 임무를 받은 지 20날도 되나마나 해서 벌써 회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날 나는 리동걸의 안내를 받으며 두만강 물동다리를 건너 회의 장소로 내정된 국사봉에 올랐습니다. 국사봉 회의에서는 지하혁명 조직들을 확대하며 조선혁명을 계속 앙양시키기 위한 일련의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되었습니다. 리동걸은 회의를 마친 다음 나에게 2가지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하나의 문제는 자기가 꾸려놓은 삼장지구의 조직을 국사봉 회의 방침대로 연사 일대로 확대 발전시켜 당조직의 번복이 조국광복회 조직의 번복이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내 조직 책임자들에게 정치사업 방법을 배워주기 위해 국사봉 회의 참가자들을 다 억떨걸 단오명절 행사에 참가시키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2가지 제기를 모두 승인해 주었습니다. 리동걸은 회의가 끝난 다음 억떨걸에서 우리와 함께 단오명절을 세우고 비밀 아지트에 가서 조국광복회 조직들의 국사봉 회의 방침을 침투하는 한편 한 국내 조직원과의 연계 밑에 연사직으로 가기 위한 준비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지트에서 불의의 습격을 받고 총상을 당한 몸으로 적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리동걸이 체포된 후 한 조직원이 그가 맡겨두었던 비밀 수첩을 가지고 올기강 미령으로 찾아왔댔습니다. 그 수첩에는 안도현 큰골과 화령현 억떨골, 그리고 국내 3장 연사 일대의 지하조직 실태와 연사지구에서의 활동 계획이 암호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리동걸은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수시로 적어서 조직원의 집에 맡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박달의 말을 들어보면 리동걸은 억중에서도 감방벽을 두드려가며 혁명동지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그들을 투쟁으로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법정투쟁도 잘했습니다. 법정에 나설 때면 그가 노상 선참으로 조선혁명 만세를 불러 공산주의자의 기계를 시위하였다고 합니다. 리동걸은 김주현처럼 사업 과정에 엄중한 과오를 범한 사람이지만 혁명 실천을 통해 그 과오를 씻고 인생의 마무리를 잘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일을 하느라면 더러 과오도 범할 수 있습니다. 범한 과오를 어떻게 고치는가 하는 것은 사람의 사상과 수양에 달려 있습니다. 리동걸은 자기 비판도 잘했지만 연대정치위원회 자리에서 해임된 후 사상 단련도 잘했습니다. 그런 덕으로 동지들의 신임을 인차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가는 처벌을 받았을 때 제일 잘 드러나기도 합니다. 조직에서 어떤 처벌을 주면 수양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것을 성근하게 받아들일 대신 지나치다거니 억울하다거니 과장되었다거니 하면서 불평질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형태로 비판을 한 사람들에 대하여 복수합니다. 그리고 동지들과는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한 혁명처소에서 일하는 동지들끼리 서로 속을 주지 않고 지내서야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습니까? 동지들에게 속을 주지 않으면 집단의 변들이 밖으로 밀려나게 되며 정당에는 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수양이 높은 사람들은 동지들이 아무리 가혹한 비판을 해도 그것을 항상 허심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혁명동지들이 자기에게 주는 비판을 보약으로 생각합니다. 김주현과 리동걸이 지휘관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무거운 책벌을 받은 다음에도 실망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자기의 과오를 깨끗이 고칠 수 있은 것은 동지들의 비판을 보약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잘 소화하였기 때문입니다. 동지들의 비판에 대한 소화 능력을 보면 사람의 인격과 수양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리동걸은 인격과 수양에서 모범으로 내세울 수 있는 공산주의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리동걸은 비록 희생되었으나
그가 바친 심혈은 두만강 연안과 국내 깊이에서 수십 수백 개의 불씨로 자라났습니다. 리동걸이 체포된 후에는 김종숙이 그를 대신해서 연사지구에 나가 극어장 조직원들에게 선을 이어주고 그가 바라던 대로 당조직과 저국광복회 조직을 꾸려놓았습니다. 그 조직들은 전민 항쟁을 준비하는 데서 큰 미천으로 되었습니다. 두만강을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